가족 활성화에 큰 문제 부담은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예, 이상으로 토론에 대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복지형 가족 신탁의 여러 가지 신탁법상의 쟁점들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재신탁 문제, 신탁 대상의 풀림 문제, 그리고 신탁 대상의 의결권을 15%로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신탁법을 따로 제정해서 신탁법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보험의 신탁 문제, 그리고 신탁 시에 의결권을 사법상의 의결권 제한 문제, 그리고 율동 문제, 그리고 신탁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우선 변제권의 문제 등등 네 분의 토론자께서 제안하신 법률 개정 사항 시에 토론해야 될 쟁점들에 대해서 고영표 변호사님께서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복지형 가족 신탁의 도입이 이루어졌을 때 세제상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세제 쪽에서 많은 백업을 해줘야 이러한 가족 신탁이 복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전호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죠. 예, 승용관대학교 이전호 교수입니다. 가족 신탁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적인 제도에 비해서 훨씬 다양하고 유용한 제도이니까 이론상 생각해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데, 오늘 실무에 계신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처음에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신탁 관련 정부부처가 법무부, 법령위원회, 기획재정부 이런 데인데, 이게 특별하게 이 부처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일하는 게 칸막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혀 협조가 안 돼요. 다른 부처에서 뭐가 하는지 자기 일만 관심이 있고 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현상은 신탁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면, 신탁법을 2011년 개정할 때는 사업 신탁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영업을 넣었는데, 근데 자본시장법 103조는 연도적 방식이니까 거기 영업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업 신탁이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 측 생각은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서 사업 신탁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것 같은데, 그것도 감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각자 자기 쪽 정책만 보고서 나타나는 문제다.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2011년도에 법무부가 신탁법을 전면 개정했는데, 그때도 세금 문제는 전혀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관 한번 물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해결을 한 적도 없으니까 조세제도는 그냥 미비하게 던져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분행이지만 올해 이제 제재 쪽 그것도 반은 못 고치고 상당 부분 좀 손은 봐 그런 식이니까 이게 잘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조세제도의 불명확성이 신탁산업에 장애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때는 최소한 신탁제도에 관해서만이라도 관련 부처들이 유관적으로 의기경을 하면서 상호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정책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발표문은 지나가긴 했는데 여러 가지 풍부한 실무경에 비추어서 정리가 잘 되어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 발표자는 가족 핀텍의 여러 가지 장점을 위주로 했는데 본인이 직접 그 업무를 해보니까 혹시 가족 신탁이 갖고 있는 오해할증 그런 거는 전혀 없거냐 그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고 두 번째 가족 신탁은 개념 정의가 학자마다 다양하긴 한데 어쨌거나 대충은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오 변호사 발표는 가족 신탁 중에서 상사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가족 신탁인데 수탁자는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상사형 가족 신탁을 위주로 발표를 했는데 근데 가족 신탁에서는 사실은 더 크게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게 민사형 가족 신탁입니다. 수탁자가 신탁회사 같은 상인이 아닌 가족 내부일 수도 있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민사 신탁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민사 신탁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시장에서 취급을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고 그 예를 비춰보면 일본에서는 민사 신탁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사법사, 우리나라 법무사가 중심이 되어서 2014년에 민사신탁사 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15년부터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민사신탁사라는 전문가를 민사신탁 가족, 민사형 가족 신탁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무사에 해당하는 세리사들도 민사신탁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일본 변호사 협회도 2017년부터 변호사 협회 안에 민사신탁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사형 가족센터에 이게 앞으로 변호사 시장에 블루오션이 될 거라고 해서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볼 때 우리는 민사신탁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 발표는 역시 잘 정리를 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공익신탁 그런 문제 자세문들을 정리해줘서 유용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과정에서 또 나왔지만 사실은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이나 공익신탁은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매우 저조해서 복지형 가족신탁 조세 문제의 포커스는 장애인이나 공익신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본격적인 가족신탁, 일반적 보편적인 가족신탁의 세제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장애인의 신탁 관련 제가 한 1년간 연구를 했는데 신탁도 어렵지만 신탁 세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끝이 없던데 어쨌거나 이제 거기 기반해서 올해 소득세 법인세는 좀 많이 고쳤고 고가치세는 조금 고쳤고 상속증에서는 거의 못 고쳤어요. 고쳐야 될 게 열이라면 하나밖에 못 고쳤어요.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거기서 끝나고 있어요. 나머지 90%가 미완해 가지고 남게 있어요. 그 이유는 우선 내용이 너무 어렵고 해서 그걸 고치면 세제 당국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선 아주 간단한 걸 해놓고 찾자. 이제 부의를 기약하자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가족신탁은 주로 상속세, 증여세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했는데 거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확립된 해석도 없고 판례는 더구나 없고 그런 경우 수없이 산적해 있어요. 여기까지만 예시를 보면 소득세, 증여세, 이중과세 문제. 소득세는 도관 이론에 따라서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일단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내 주머니에 돈 들을 땐 증여세를 또 내야죠. 이중과세인데 지금 원천징수분 빼주는 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거 갖고 완전 해결이 안 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거. 또는 완전한 완벽한 이중과세라서 사실은 위험 소지가 너무한데 세제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탁 이익의 평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주 간단히 예를 들면
신탁의 수익권에는 원본 수익권도 있고 수입 수익권도 있는데 이론상은 양자를 합치면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행령은 각 평가하기 때문에 양자를 합치면 1.1이 될 수도 있어요. 0.9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정합성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남아있고. 세 번째는 밀탁자 지위 이전. 신탁의 종류에 따라서는 밀탁자가 형식은 지위 이전이지만 재산 자체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컨대 뭐 수익자 연속 신탁 그런 경우에 당초 내가 기대 여명까지 수익기간을 채운다 뭐 그런 전제하에 과세가 됐는데 그 수익기간이 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뭐 5년간 A라는 수익권자한테 수익을 주기로 됐는데 2년간만 주고 안 주기로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정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예컨대 부동산 무상 사용할 때는 정산 규정 그런 게 상전세법이 있듯이 신탁에 대해서도 수익에 대한 증여세 정산 규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공도 없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연대형 신탁은 신탁법 59조 1항 1호와 2호가 있는데 금융사는 양자가 다릅니다. 개념도 다른데 경제학적으로 소세 부과 대상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양자 본질이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법상 단지 취급되는데 그게 맞는가 하는 의문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가족신탁에 대해서는 아직도 세제가 90%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언제인지 제2차 보완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무가를 포함해서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추가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2발표자가 발표하면서 응답을 하긴 했는데 장애인 특별 부양신탁, 공익신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 3번밖에 안 되는데 제도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 이유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한도가 주된 원인인지 공익신탁은 공익부빙과 항상 연계를 시켰으니까 그게 큰 장애인지 그걸 해결해주면 좀 달성할 예지가 있는지 그런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 사소한 것이긴 한데 앞에 보도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과세 이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증여계약 효력 발생 시점이 아니고 1번씩인데 그 증여이익을 실질적으로 받는 시점에 받게 돼 있으니까 세법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게 과세 이연이나 뭐 텍스 획기는 아니죠. 그렇고 두 번째 출시는 원본과 수익 확정이 어렵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던데 물론 뭐 PPT라서 문헌을 다 문장을 할수 적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을 하면서 사회신탁의 문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세법상의 쟁점들에 대해서 공익신탁과 장애자 특별부양신탁이 결정되지 않는 이유 등등의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로 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최영란 박사님의 토론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소개받은 최영래입니다. 저는 이제 이화구 변호사님 발제문을 듣고서 이제 그 가족신탁에 대해서 신탁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신탁을 지금 이제 다양한 유형의 신탁들이 있고 그 신탁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가족신탁, 복지형 가족신탁에 대해서 세제를 좀 어떻게 할까 하는 위주로만 좀 토론하겠습니다. 개념의 유형으로는
분들이 있고 가족 신탁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의 개념이나 정의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 설명하셨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나 장점, 단점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탁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을 하는데, 제가 공부를 했고 알고 있는 기준들은 이제 신탁이 위탁자가 살아있는 기간 중에 설립한 신탁이 있고, 또 위탁자가 사후 죽으면서 유언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사후에 효력이 받지 않은 신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애 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자가 위탁자가 될 수도 있고, 타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취소가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후 신탁은 이제 수익자가 위탁자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위탁자가 생전에는 변경을 한다거나 취소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데, 이제 위탁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취소 가능하고 취소 불가능한 살아있을 때 설정한 신탁이냐, 아니면 이거 설정한 신탁이냐, 이게 취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취소 가능하다는 건 이제 자기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신탁을 설정한 것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신탁이 설립되지 않는 것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무슨 신탁에 대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또 신탁이라고 봐야 되나? 저는 자익 신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자익 신탁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파악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자가 해서 이것도 신탁하고 봐야 되는 건지 하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취소 불가능한 신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탁을 설정하면서 모든 자기의 권리나 의무들을 다 위탁자한테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 위탁자의 상속재산에서도 관리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위탁자는 납세 의무가 없는 그런 형태가 미국에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에 있는 자익 신탁과 타익 신탁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자익 신탁은 자기가 설정한 거니까 생애 신탁을 설정을 하려고 했고, 취소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아요. 취소 불가능할까?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이 가능할 것 같고, 타익 신탁은 사후에 생애 살아있는 동안 신탁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살아있기 때문에 취소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그런 문제의 신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타익 신탁의 경우는 사후에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취소 불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자 신탁한테 가족 신탁, 가족을 위한 신탁이라고 저는 이걸 이해를 하고 좀 썼는데,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타익 신탁이냐, 자익 신탁이냐. 또 이때 증여가, 자익 신탁의 경우에는 증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신탁에서, 신탁업자에서 이제 수익이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익이든 타익이든 아마 동일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전, 무효금, 부동산 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증여세는 과연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증여세가 공개가 되고 이행 효과가 나타난다. 어디서 더 크게 나타날까? 자익에서 크게 나타날까? 타익에서 크게 나타날까? 왜 차이가 나타나야 되는 건가? 자익 신탁이든 타익 신탁이든 아까 이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의 실질은 같은데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그 증여 시기를 구분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 신탁의 경우에 신탁을 이제 취소가 가능하지 않냐에 따라서 법은 아마 그 증여 시기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탁 이번에 이제 제한된 법에 보면 신탁 계약 해지권, 수익자 변경 해지권, 변경권, 해지 시 신탁 제한, 귀속권 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서 원본과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미 다 넘어왔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 증여 시기는 일반적으로 증여 시기는 양도를 한 날이 증여 시기인데 이 경우에 법에서는 이제 그 최초 지급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그 자의신탁의 경우에 증여를 한 시점에서 바로 증여세를 납세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타의신탁의 경우에는 이 리버커블 취소 불가능할 경우에는 나중에 증여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원본 수익을 실제 지급받는 그 증여세를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질문은 거의 안 해놨는데 그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그 발표자께서 좀 그 부분을 좀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득세의 경우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분산 효과가 있다, 종합과 적용세에 따르다. 근데 자의 신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신탁을 설정을 했다면 이게 자기의 소득이 자기가 소득이 자기가 원래 들어올 소득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 때문에 소득세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타의 신탁의 경우에는 이제 수익을 앞에서 봤더니 취소 가능한 경우에는 원본하고 그 수익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증여세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초 지급의 증여세와 소득세로 일단 구분해서 최초 지급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하고 그 증여가 완료된 다음부터는 그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로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그 신탁의 성격에 따라서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인데 양도세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자의신탁의 경우에 증여시 양도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증여를 받아가지고 신탁을 설정을 할 때 또는 신탁에다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넘겨줄 때, 양도를 할 때 그때 양도세가 또 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변화가 굉장히 심한,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기 시작을 하면은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요즘같이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 그러면 이게 동시에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가능성이 위험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도 상속세는 뭐 특별한 규제형, 공제 규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세 시점을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속세 과세 시점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 신탁은 이제 리버컵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을 하겠다고 신탁을 해놓고서 그걸 갖다가 중간에 변경을 하고 아까 돌려줘 하신 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변경을 막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과세를 하는 거에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과세안이 나온 것 같은데 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탁의 성격을
그러니까 너무 그 기존의 상속 증여나 이런 쪽의 틀에서 신탁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탁 자체의 성격을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취소 가능하냐 또는 취소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좀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상속세나 증여세 쪽에서도 이제 그 상속 공제를 이게 이제 일반의 경우에 요새 그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공익신탁처럼 아예 과세가액을 불산입하거나 또 증여나 동일한 공제 또는 그 이상을 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탁을 설정하고 살아있을 때 신탁을 설정할 때는 신탁은 설정을 했지만 또 그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한테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그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한 여지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부모가 사망하고 나면 유일한 게 이제 저기서 나오는 돈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본 인출에 대해서도 뭐 150만 원까지 한도가 허용이 되고, 그 결과 이제 증여세를 이중 납부할 가능성, 증여 시점에 이미 납부를 했는데 또 원본 인출할 때 또 증여세를 내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타입신탁에는 별도 제한은 없어요. 왜 자립신탁하고 타입신탁하고 이렇게 차이를 보여야 되는지,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좀 차별적인 것 같아요. 자립신탁을 오히려 그만하게 하려고 하고 타입신탁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원본 인출이 제한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장애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청사를 해야 되는데 원본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상속재산으로 지금은 하겠다고 하는데 뭐 세제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정말 국보로 드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 신탁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그 신탁업자에게 좀 더 좀 권한을 좀 더 부여를 해서 신탁업자가 어차피 심의 상식의 관계에 입각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의 어떤 생계 유지라든가 이런 필요성들을 고려해가지고 해서 좀 더 이걸 조정할 수 있게 뭐 제한을 시키겠지만은 좀 더 권한을 더 장애인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견은 이제 이게 필요한 신탁이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세대생의 자립신탁과 타입신탁이 차이가 나는데 각 세대 항목마다 전문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가 뭔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세대에서도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취소 가능성과 취소 불가능성을 가지고서 좀 이 논리 틀을 좀 만들면 세대에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은 앞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동영상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나 제가 놓은 게 이제 종합병원상수 납세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를 신탁재산으로 위탁자로 변경하는 그런 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립신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립신탁은 이게 취소 불가능한 경우에 수탁자한테 전부 다 모든 권리 의무가 귀속되기 때문에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왜 어떻게 해서 그런 게 개정이 되는지 그 배경이나 좀 소리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오영철 변호사님께서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신탁을 했는데 이제 수익자가 사망하면 신탁재산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위탁자가 수탁자와 계약을 통해서 신탁을 만드는데 위탁자가
거의 무한대로 그 재산을 컨트롤할 수 있게 놔둬야 될 것이냐. 죽은 사람이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죽었을 텐데 몇십 년 지나면 죽었을 텐데 그 사람이 계속 자기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탁의 수익이 있을 때 국민기초생활비 지원하고 좀 이게 어떻게 되나 장애의 경우에 특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신탁은 뭐 그럴 필요 없겠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을 그러면 신탁의 수익이 있으면은 그걸 제하고 나머지에서 기초생활비 지급할 건지 그 합산할 건지 아니면은 이걸 그 신탁의 수익은 없는 걸로 보고서 기초생활비 지급을 그대로 갈 건지 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지구농nghiệp 개발원의 최영렬 박사님께서 가족주택에 대한 성질과 관련한 세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뭐 취소 가능 신탁이나 취소 불능 신탁이냐에 따라가지고 타액 신탁의 부분에 따라서 소득, 점유세, 양도세, 소득세 등등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주대학교 박순우 교수님께서 보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의 박순호 교수입니다. 어디문희 교수님께서 세미나 초기에 특별을 하다고 해서 사실은 저는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질적인 존재가 아닌가. 왜냐하면 자본시장과 관련된 문제한테 이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의 모든 논의들은 키워드가 신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논의들이 가운데 신탁을 중심으로 복지를 바라봤다면은 저는 복지를 중심으로 신탁을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좀 혼자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외로운 건 느낍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제가 그 장애인 특별수요 신탁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나온 자료고 토론 자료라고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양은 많지만은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서 짧은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포인트는 짚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이제 신탁제도와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을 아니면 선순환 관계를 어떻게 그려내줄 것이냐 이것을 이제 복지 쪽의 시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뭐 다양한 관련은 특히 이제 공공보호제도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공공이 이해하는 만큼 그로 인해 자기를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신탁으로 인해서 수익자가 수익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공공부조제도 그러니까 자산조사를 통해서 적격성이 판단되는 공공부조제도에 그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게 사실 입학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적정을 해서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그 토론에 주된 그런 내용입니다. 외국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은 외국 이제 그 신탁 제도에 대해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국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제도가 복지신탁 제도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탁 중에서 복지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신탁 제도에 대한 것인데 제가 이제 영국과 미국이라는 걸 보는데 타입 신탁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먼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신탁자에게 재량권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토론하셨던 부분에 이게 회수 가능하냐, 회수 불가능하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신탁자에게 이 신탁금 관련자에게 이 재량권을 준다면은 이것은 복지형에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비재량 식당 같은 경우 상해신탁 같은 재량권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자익신탁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복지역 선택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주로 이제 이 재량신탁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이제 공공부조 제도에 이제 그 적격성을 판단하는 소득이나 재산에 수익금이 고려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그렇고 이제 뭐 미국도 이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SNT라고 해서 이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신탁제도가 3가지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재량신탁에 이제 공주에서 포함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가 좀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좀 재밌게 느낀 것은 어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재량신탁이 포괄자를 위해서 재량신탁이 좀 장애인을 위한 것 아니면은 신탁자의 주체가 민간 자선단체까지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그러한 점을 좀 파악을 했고 미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성을 좀 보냐면 집합신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산이 많지 않은 이제 불탁자들이 일종의 풀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발표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성향이 안 되니까 이게 제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고 이게 이제 수익금이 이게 이제 자본 수입으로 뭔가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지급되면 이것은 이제 공공문제 적격성 판단하는데 기재 자산으로 포함이 되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본론파리에서 비대가스라는 현금으로 이제 지급이 되면 이게 이제 적격성 판단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자유재량권을 주기 때문에 이제 수탁자는 지급 시기, 지급 양, 지급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 유류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복지적 선택을 갖는 신탁의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연속 상속 같은 경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수익자가 대개는 그렇게 됩니다. 제일 수익자가 이제 사망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이제 수익권을 상실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추가 수익이 손자에게 간다거나 이렇게 규정하도록까지는 정해놓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특별수요 신탁을 보면은 되게 보면 그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메디케이드라는 무료 이제 보호 제도를 이용한 비용을 상기하고 남은 금액은 자선단체에 입원을 시킨다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아마 그게 이제 저희 복지적에서 생각하는 복지형 신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에 이제 신탁제도의 특징이라면은 복지와 신탁제도 연계라는 적정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사실은 어디서 인정 기준 우리 공공부처의 인정 기준 우리는 자산조사를 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산조사를 할 때 소득과 재산을 다 봅니다. 근데 이 신탁 기금은 본인 소유가 아니 수익자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재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소득에는 포함이 되게 돼 있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소득 중에서도 아마 이전 소득 중에서도 공적인 소득이라고 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이 사적인 소득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전 소득을 놓고서 일단은 이제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참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이 40% 50%까지
이해하라는 이제 저소득층에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소득 중에서 이제 제약을 이제 이 수익금을 이거를 신탁으로 봤을 때는 수익금을 가지고서 이것을 소득에서 소득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소득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가구특성별 지출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지출로 인정을 해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수익금을 면제시키는 그러니까 면제라기보다는 고려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수익금으로 그러니까 소득으로 제외하기에는 그 예외 조항이 그러니까 여기 5조 그러니까 그 국민기초 자금조정법 시행령 5조 2항의 내용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적 이전 소득인 경우에는 이게 한 달에 한 25만 6천 원 정도의 금액만 그러니까 소득으로 인정되고 소득에서 제외하지 그 이상의 그러니까 신탁을 통한 수익금이 그 이상이 될 때는 이게 소득으로 산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지가 좀 굉장히 제한적인 여지는 소득 인정 부분에서는 보이는 거고 오히려 제가 이제 저희들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뭐 장애인이라든지 치매 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구 특성별 지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보다는 지출 부분에서 이게 특별 요건을 가진 인구 집단이니까 이 부분들의 특별 요건을 인정해주고 그 지출 부분은 반드시 이제 그 여건에 따른 지출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대상자로 산정하는 기준을 이제 기준을 볼 때 소득을 볼 때 거기에서 제외시켜 주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수월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야만 오히려 이 신탁 제도와 가족 신탁 제도와 복지 간의 접점을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좀 제한적입니다. 대개 보면 뭐 그러니까 장애인연금이나 그다음에 장애수당, 한풍가족 지원에 대한 아동양육비 이 정도 나머지는 이제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의 특별 요구가 이 부분에서 포함이 된다면은 신탁제도와 그 다음에 이 복지제도와 정확성이 좀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정확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그 신탁제도가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신탁제도가 신탁제도가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신탁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위탁자나 수입자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제도 상비들이 제도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신탁 기금의 선택 자체가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담보해줘야만 이게 억지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공공성을 담보하는 첫 번째 조건이 신탁기관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거죠. 신탁사에 그런 것도 하나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연속 수익을 금지한 불안한 측에 자연주의가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이 이제 이전 소득인지 아니면 지출 비용인지 판단을 잘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이전 소득인 경우에는 이게 자본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득자 선정을 할 때 고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출 비용이라는 지출 비용 요건을 가지고 이것은 이제 소득자 선정할 때 오히려 그게 이제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금의 양과 그다음에 성격인데
이게 이제 수익금의 양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수익금을 이제 소득으로 봤을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25만 6천 원 정도밖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정기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것은 그런 상당히 제한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게 이제 그 지출비용으로 봤을 때는 이 성격을 그 수익금에 대한 성격을 지출비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공공부조 제도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영역 밖에 해서 식당 기부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서 그 외에 공공부조가 커버하지 못하는 요구들을 해결하는 장치로서, 그러니까 그 수단 재원으로서 이 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 개발이 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이제 논의 과정에서 신탁, 복지라기보다는 신탁 쪽에 이제 논의를 두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신탁자에 대한 전략 비대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이게 정리된 논의인지, 아니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인지,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자립형이라고 했을 때는, 잘못하면은 자립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 제도에 대상이 되고, 자립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원래의 취지, 복지라는 이 수식어를 쓰는데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립보다는 타협 쪽에서 복지 선택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주대학교 박순우 교수님께서 신탁제도가 복지제도와의 결합점인가요? 복지제도의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공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자율재량권을 가져야 된다. 재량은 신탁의 교육하는 상태가 그리고 자율신탁보다는 사회신탁이 복지를 진행되었습니다. 하는 논의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도 많고 질문도 많으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화면 없이 할게요. 지금 토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질문과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보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결국은 제가 다른 쪽에서 신탁 세제 관련돼서 강의를 할 때 다른 쪽 법인세, 소득세 이쪽에서는 납세 의무자랑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증여세 쪽으로 오면 결국은 증여 시기가 가장 핵심적인 얘기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증여세제,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도 그렇고, 사실은 이 증여 시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출발점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특별비용 신탁의 취급, 타의 신탁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도 사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일하게 이 타의 신탁이 되면 증여 시기를 신탁 설정 시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좀 지금 논의된 얘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신탁 이익을 받는 시점을 가져야 되는 게 무슨 이면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이면은 아니지만 일본이랑 비교를 하면 설정 시점에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받는 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이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논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증여세랑 관련돼서는 이 증여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증여 시기를 지금 타액신탁의 경우 현행 그대로 놓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 장애인 특별분양 신탁과 관련돼서도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왜 원본 인출과 관련돼서 자익신탁의 경우는 제한이 있는 반면에 타익신탁의 경우는 제한이 없느냐라고 말씀 주시면 사실은 제 생각엔 이게 무슨 그 과세당국에서 검증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 생각엔 이 증여 시기랑 관련돼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익신탁이라고 하면 이미 증여세가 원래 과세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원본 인출의 경우라면 증여세를 추징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타익신탁의 경우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여 시기 자체가 실제 지급받는 시점으로 어떻게 보면 뒤로 늦춰지기 때문에 타익신탁이랑 자익신탁이랑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증여 시기랑 관련된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라고 하면 지금 제 생각에 현재 그 체계를 좀 유지를 하면서 보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랑 관련돼서 좀 그 체계랑 제가 굳이 이제 그 증여세랑 양도세랑 비교를 하면서 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신탁을 설정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출발점 자체는 똑같습니다. 양쪽 비교해 보시면 개정세법이 시행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정된 원본 수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갈라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본 수익이 확정된 걸 전제로 했을 때 뭔가 최초 그 통제권이 이전한다라고 하면 최초 지급일로 당겨지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반면 없다고 증여세랑 관련해서 없다고 보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양도소득세랑 관련해서 원본의 확정 수익과 원본의 확정과 관계없이 실질적 통제권이 넘어가는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증여세랑 관련돼서는 수익과 원본이 언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종호 교수님께서 그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게 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을 수 있는 게 채권이랑 주식을 비교하면 좀 이런 달라지는 생깁니다. 실제로 이 확정된 원본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의 상품들이 한 2013년 이전에 굉장히 좀 많이 활용된 게 이런 좀 채권을 이용한 경우에 많이 있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식의 경우는 사실 배당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그 소득이 될 것인지 부분이 확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차이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증여세랑 소득세랑 그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제가 오늘 드렸던 어떤 특별 한도를 어떻게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런 부분 이외에 이런 근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사실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고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하고 양도소득세와의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과 관련된 추가 논의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제 생각에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익신탁하고 목적신탁과 관련돼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제가 참고로 들어보니까 결국은 공익신탁의 경우도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주체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장애인 특별부양신탁과 관련돼서 굳이 문제점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수탁자가 금융기관으로 그러니까 신탁업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자폐아동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유형별로 협회가 주도가 해서 발달장애인 신탁이라든가 이런 공익신탁 내지는 수입자 신탁의 형태로 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제 혜택을 못 받는 이유는 결국은 신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공익신탁이 됐든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이 됐든 간에 수탁자를 굳이 신탁업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이 이 공익법인이 수탁자가 돼서 뭔가 공익 목적이 됐든 특정한 아동을 위한 활동이 됐든 활성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굳이 왜 공익법인이 있는데 공익신탁을 따로 두느냐 아니면 일종의 수익자 신탁을 따로 두느냐 하면 그걸 통해서 뭔가
저희가 기부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라든가 대상을 좀 더 특정을 해서 수탁자는 있지만 공익법인도 별도로 있고 수탁자의 지위를 갖지만 내가 지급하는 돈, 내가 위탁하는 돈의 사용 목적은 뭔가 좀 더 특정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뭔가 지출을 하는 그런 위탁자의 니즈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하면서 지금 세제랑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도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진 않고 답변 드리진 않았지만 이 정도 내용이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우 변호사님께서 특별히 굉장히 많은 질문을 세제상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정년세 이런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어떤 측면에서 있는지 등등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질문을 주셨고요. 그 공익신탁의 활용을 높은 방법으로서 공익법인이 좀 더 구체적인 공익신탁을 수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행제도가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 등등 많은 쟁점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준호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빨리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승민님께서 여쭤보신 그 미사신탁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동무사 대학공사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꽤 많이들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가족신탁의 그 출발이 되는 미사신탁의 출발을 보시면 되는데 개념 없는 때문에 제가 가족신탁을 별도로 분리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가족신탁 대표한 유의점이라고 하면 사실 수탁자가 제대로 이행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탁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맡긴 사람은 돌아가셨고 그 다음 재산은 수탁자 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금감독 기관이 감독을 잘 또 하실 거니까 사실은 상시당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미자신탁 설계할 때 가장 문제가 아들을 빚고 맡겼는데 아들이 배신이 생기고 재산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소송밖에 없거든요. 신탁법에 나와 있는 조문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탁관리인이라든지 기타 트러스트 프로젝트 이런 개념을 넣어가지고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익신탁이 왜 활성 안 되느냐.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주식신탁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 법무부에서 답이 온 게 지금까지 금전신탁만 공익신탁 받아가지고 주식이 들어올 때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 1개월 반째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관계 당국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최영렬 연구원님께서 이게 미국 제도를 좀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생애 신탁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리빙 트러스트 결국 우리 개념의 신탁법 59조 60조에 있는 유언 대용 신탁이 생애 신탁이 되는 거고요. 테스트먼트 트러스트는 결국 유언의 효과로 인해서 신탁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신탁법의 3조에 나와 있는 유언 신탁으로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언 대용 신탁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 나와 있진 않지만 미국처럼 취소 불능 구조로 짤 수도 있어요. 계약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취소 가능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 왜냐면 유언처럼 내가 계획을 계속 변경해야 되는데 한 번 하면 끝이면 사실은 신탁하지 않겠죠. 그래서 취소 가능, 취소 불능은 다 가능한데 다만 우리 세제가 이제 취소 불능으로 갔을 때 과연 이걸 정렬 인식하느냐. 취소 불능이면 정렬 인식하는 게 맞거든요. 그 미국의 대표적으로 전상품이 생산공정권 가입하고 취소 불능 신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상속 대상에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국면을 가지고 와야 되고 아마 이번에 세제 개편안 나온 거 봤을 때는 그런 약간 고민은 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익 신탁 구조로 갔을 때 세제가 되게 좀 어려운데 신탁의 타익 신탁은 수익자가 제3자니까 결국 정례나 양도나 둘 중에 하나의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넘어가는 시점이 계약 설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만약 취소 불능으로 타입을 해버리면 계약 체결 시점이 이미 주도권에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양도세나 정리세가 납부가 돼야 되는 건데 대부분은 특정 조건 성취가 됐을 때에 수익이 넘어가는 구조로 설계하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시점을 추적해서 수익권이 언제 넘어갈 수 있느냐. 수익자 지정행위가 아니라 수익권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 이전에 노 교수님 말씀하신 그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게 되면 웬만한 거는 다 풀 수 있는데 문제는 계약서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수익권 자체가 설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세제의 적용 시점 정해되기 때문에 그게 좀 난점이 있는 거는 맞아요. 예, 그거는 신탁의 유연성이나 복잡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 구조 검증의 원칙은 우리 신탁법에는 도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생활 지원은 아까 저기 박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량 신탁.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 신탁이나 친미 이후에 신탁 설계를 할 때 수익권을 확장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수익자는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수익권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 신탁이나 이런 복지 신탁 유형으로 갔을 때에는 수탁자가 일정 부분의 재량을 가지고 있는 신탁. 이게 사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의 관념상 누구한테 대표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재량 신탁은 아주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내 재산의 전부를 신용권을 알아서 팔아가지고 그거를 시정원에 예금으로 한 70% 넣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30% 정도 주식을 운용해 주세요. 이렇게 설계하시는 약간의 제한된 형태의 재량 신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개념은 전체적으로 다 통으로 제한을 맡는 수익자 재량까지.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서 부분의 발표자께서 복지형 사무실 과외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방안과 제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고, 그리고 각각 네 분의 토론자께서 굉장히 좋은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미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웰빙 그리고 조세금융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관계자분들을 위해 유용한 식당에 오찬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